탄도미사일, 잠수함, 이지스함, 드론, 스텔스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장비가 난무하는 현대시대지만 때로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전쟁 방식이 이를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땅굴인데요.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며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토록 길어지는 이유 역시 이 땅굴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정면으로 맞붙었다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땅 밑에 총 길이 480km, 최대 깊이 40m에 이르는 거미줄처럼 깔린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콘크리트를 차근차근 채워 지하 건축물 수준으로 규모와 완성도를 높인 후 이곳을 드론 제작과 발사, 로켓과 탄약 저장고로 은밀히 활용하며 전쟁을 준비했다고 하죠. 전력과 통신망은 물론 일부 출입구는 병원과 연결되도록 설계했다고 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침수작전을 개시하기도 했으나 총 8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입구 중 약 500개를 파괴했다고 알려졌지만 이조차도 정확한 규모는 아닙니다. 사실 땅굴하면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하마스의 땅굴 기술을 북한이 제공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1997년 미 해병대가 발간한 북한 핸드북에 따르면 남침용 땅굴은 전부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땅굴은 고작 4개에 불과합니다. 2000년 이후 북한 기순자로부터 얻은 첩보를 입수해 14곳에 대한 탐사를 벌였지만 추가적으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골치 아픈 땅굴은 미국조차도 혀를 내둘렀었죠. 그런데 혹시 미국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했던 이 땅굴을 한국군이 가볍게 깨부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베트남 전쟁 이야기인데요. 60년 전 베트남 전쟁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건 요즘 시작된 트렌드는 아닙니다. 이미 60년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들이 특히 한국 특수부대에 관심을 보였는데 1960년 월남전, 즉 베트남 전쟁 당시입니다. 베트남전 발발의 가장 큰 원인은 1964년 일어난 통킹망 사건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및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가 제3세계에서 전개하는 민족 해방 운동을 두고 미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1962년까지 11,000명이 넘는 비전투 군사요원을 베트남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공격하면 이에 대응하라는 주문을 냈죠. 그러던 1964년 8월 2일 미 해군 구축한 매독수호는 베트남의 통킹만을 지나다 북베트남 어뢰정 세척과 교전을 치렀습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동원 북베트남 어뢰정 세척에 손상을 입히고 10명의 사상자를 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는 베트남전 참전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케네디 암살 후 후임으로 들어선 존슨 행정부에 의해 본격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번 막대한 자금이 있었고 냉전을 거치며 구축한 최첨단 무기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두려워할 상대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초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은 미국의 힘을 과신해 매일같이 술판을 벌이며 방탕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음주 상태로 헬기를 운전하는 미치광이 파일럿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이 미군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이제껏 미군은 단 한 번도 정글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또는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거대한 군사작전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베트남 전쟁은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정의하지만 인천 상륙작전 직후 38선 이북으로 진격했던 것과 달리 북베트남으로의 진격이 없는 아주 고요하면서 피를 말리는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정글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이 미군들에게는 지옥이었죠. 당시 미군들이 치른 대부분의 작전은 정글에서 베트콩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몸이 작고 날렵한 베트콩들이 쉽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치민 서쪽 구찌 지역에는 그 유명한 구찌 땅굴이 있는데 이 터널은 베트콩 수십 명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정글에서 베트콩을 찾아 수색하면서 언제 어디서 베트콩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미군들은 항상 머리칼이 곤두서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부비트랩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땅굴을 찾고 베트콩을 찾는 수색작전에 미군들은 지쳐갔습니다. 언제 어디서 베트콩이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머리칼이 곤두서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피가 말라갔죠. 베트콩을 경멸하기 위해 설치한 부비트랩은 베트콩들이 회수해 다시 설치했고 이는 정글에서 작전하는 미군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됐습니다. 결국 극한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미군 6만 5천 명이 탈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술판을 눈감아줬던 미국이 결국 우방국들에게 참전을 요청하게 되는데 한국 역시 미국에게는 우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 완전 철수까지 32만여 명에 달하는 비전투 요원, 대민 지원을 포함 전투부대를 파병하게 되는데요. 파병 요청을 받은 한국은 가나남 탈피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경제발전에 이용하기로 합니다. 즉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자금 등을 지원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낸 부대는 평범한 부대가 아닙니다. 전부 특수부대로 구성됐는데 해병대 청룡부대, 육군 맹호부대, 백마부대, 은마부대,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그리고 현 특전 여단인 공수지구대까지 파병했죠. 그리고 이들은 파병 직후부터 전쟁의 신이라 불리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한국군은 잘 싸우지만 적들에게 지나치게 잔인하다. 이 말은 6월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최명신 장군의 실제 증언으로 한국군은 남베트남 쪽의 입장에서는 용감했고 베트콩의 입장에서는 잔인하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 자랑스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한국 군인들의 활약에 적어도 남베트남과 미군이 환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퍼진 소문이기도 한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지휘관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전쟁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베트남 현지 상황에 적응하며 베트남에서의 독특한 자체 전술을 마련하며 명성을 높여갔는데요. 특히 땅굴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베트남이 땅굴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프랑스군에 맞서기 위함이었는데 총 46km의 땅굴을 팠고 미군이 참전하면서 1967년 추가로 200km를 더 팠습니다. 총 250km에 이르는 구찌 터널은 사이공강에서부터 캄보디아 국경에 다다를 정도로 방대했는데 평균 5m에서 최대 10m에 이르는 높이 그리고 50톤 탱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했죠. 땅굴 입구는 대문처럼 존재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하수구 입구처럼 만들어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땅굴을 제거하기 위해 미군은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터널로 직접 침입해 베트콩을 제거하는 작전이었는데 이를 위해 터널지라는 특수부대를 운용했습니다. 입구 크기가 고작 50cm에 80cm라는 작은 입구에 진입시키기 위해 미군 중 체격이 왜소한 병사 600명을 선발한 후 강도 높은 침투 훈련을 시켰죠. 충분한 훈련 후 땅굴 입구로 이들을 침투시켰으나 결과는 대실패. 우선 최대 10m에 이르는 깊은 땅 속에서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베트남 정글의 뜨겁고 습한 공기는 숨을 마시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입하는 것은 둘째 문제, 진입 전에 수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는데 베트콩은 입구를 여는 순간 부비 트랩이 폭발하도록 위장 입구 수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혹 위장 트랩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었습니다. 베트콩은 어둠 깊숙한 곳에 개똥을 바른 죽창을 설치해뒀는데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신발을 뚫고 죽창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창 끝에 입은 상처 깊숙이 개똥 세균이 침범해 수많은 대원들이 세균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렵게 땅굴 진입에 성공했더라도 공간이 좁아 무기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고 어둠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베트콩의 기습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독사가 득실거렸기 때문에 터널지 부대원들에게 땅굴 전투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죠. 점차 터널지 부대 지원자가 줄어들었고 미군은 독일에서 군견 3,000마리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입구를 찾도록 훈련시킨 군견들이 입구를 잘 찾아냈지만 부비 트랩에 속절없이 희생됐고 곳곳에 베트남 고춧가루를 뿌려두어 개들의 후각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터널에 침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깨달은 미군은 터널 자체를 폭발시키기로 했습니다. 바로 시더폴스 작전입니다. 1967년 1월 9일부터 일주일간 미군은 3만 명의 병력과 화력을 총동원해 헬리콥터로 구찌 땅굴을 공습하고 지상군은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지하 터널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것이 파괴됐고 공병들이 폭약을 설치해 터널 폭발을 시작했는데요. 이 작전에 동원된 폭탄이 10,000파운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고작 250km 터널 중 10km 파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베트콩은 파괴된 터널은 곧장 호미로 원상복구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이 사용한 방법은 월남전 최악의 작전 오렌지 에이전트라는 정글 고사 작전입니다. 즉 고엽제라는 끔찍한 제초제를 쓴 겁니다. 미군은 고엽제를 잔뜩 실은 헬기로 밀림에 고엽제를 뿌렸는데 이 제초제가 닿는 순간 나무든 식물이든 전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나무나 식물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그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사용된 고엽제 양이 4,200만 리터라고 하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땅굴 속 베트콩을 감당하지 못한 미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 한국군입니다.
한국에서 파병된 부대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약 6만 번의 전투에 참가했는데 가장 먼저 투입된 것은 땅굴 전투였습니다. 베트콩에 비해 다소 체격이 컸지만 미군에 비해서는 한참 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군인들이 땅굴에 진입하기에 다소 유리했죠. 그리고 한국군은 터널의 공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최루탄을 썼습니다. 즉 터널 입구를 발견할 때마다 최루탄을 던져 넣었고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 매운 공기를 견디지 못한 베트콩들이 빠져나오길 기다렸죠. 최루탄을 어떻게든 견디려 버티던 베트콩들은 질식사하기 일쑤였는데요. 비록 땅굴 전투에서만 성과를 낸 것도 아닙니다. 당시 베트남에는 한국을 포함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대만, 캐나다 등이 함께 참전했는데 이 중 한국군이 단연 큰 성과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쟁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를 결정했는데 당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군이 단독으로 이 전쟁을 수행했다면 100% 승리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고 하죠. 북베트남 지도자였던 호치민 역시 전투에서 한국군을 만나면 될 수 있으면 교전을 피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전쟁의 특성상 그 성과는 사상자 교환 비율로 알 수 있는데 파병 초기 남베트남군은 1대 2.8명, 미군은 1대 5.6명인 반면 한국군은 1대 10.5명으로 한국군 1명당 베트콩 10명을 잡았습니다. 이 수치는 전쟁이 진행될수록 높아지더니 최고 1대 24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듯 한국의 파병부대가 특출났던 것은 첫째, 부대원들이 6.25를 겪었거나 6.25 직전에 태어난 병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장급은 1935년 전후, 일반 사병은 1945년 전후로 출생해 모두 6.25를 겪으면서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공산당 잔당을 토벌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상당했었죠.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북베트남, 즉 베트콩들은 한국군에게는 북한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베트콩을 발견하면 마치 북한군을 발견한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 섬멸시켰죠. 둘째는 한국군이 가진 창의적인 전술 덕분입니다. 1966년 3월 미국의 에반스빌 저널은 당시 한국군에게 베트남 전쟁을 독점 수행해보면 어떨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만에 불과한 한국군은 전술구역에 침입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고 베트콩이 장악하던 중부 해안지대는 한국군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미국의 뉴스위크는 베트남에 있는 미군은 전투에 있어서나 평정사업에 있어서 한국군을 최고로 평가한다.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본 미군들은 미군이 한국군의 전술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은 특히 베트남인들의 민심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베트남 언론 역시 한국군이 주둔 중인 중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한국군은 아주 특별한 전술을 가진 적에 대해서도 방심하지 않고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 농민들과도 잘 어울려 농사철에는 농사도 지어주고 군의관들은 대민진료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한국군을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참전 기간 한국군은 대민진료 352만 건 이상, 식량 19,640톤, 의료 46만 점 이상, 이외 농기구, 집, 교실, 도로, 교량건설 등 모든 분야에 손을 보탰고 유엔조차도 우리 한국군의 민사작전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파병은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논란이 당시 파병된 우리 한국군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금에 와서 묻자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과오를 다루느라 당시 목숨 걸고 외화를 벌어야 했던 우리 군인들의 희생까지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공군의 전략폭격기 B-21이 집속탄을 투하하는 상황을 가정해 제작된 영상으로 공중에서 투하된 폭탄이 분리되면서 지상의 적을 향해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이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이 확산탄은 아군도 적군도 군인도 민간인도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괜히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이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무기들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적의 도발에 억지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보유 자체로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죠. 한국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골칫덩어리를 적으로 두고 있어 1950년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개발해왔습니다. 다행히 70여 년간 북한이 한국전쟁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쉽게 남한을 침공하는 무모함을 보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 B-21의 투하로 지상에 융단 폭격을 퍼부은 집속탄은 전 세계 123개국이 공식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킨 악마의 무기지만 한국은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 생산국가이기도 하죠. 한국은 왜 전 세계가 금지시킨 확산탄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혹시 2008년 9월에 개봉한 영화 신기전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신기전이라는 무기는 영화를 위해 창조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무기입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이 신기전은 전 세계 최초의 미사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기록상 전해지는 인류 최초의 로켓은 1232년 금나라에서 제작한 비화창으로 한자 그대로 날아가는 불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나라가 칭기스칸의 삼남인 오고타이가 이끌던 몽골군을 상대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몽골군이 금나라를 정벌하면서 비화창을 얻어 아랍과 유럽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로 등장한 로켓은 1290년 무렵 아라비아의 알하산 알람마하가 쓴 병기와 기마전투에 대한 책에 등장하는 연소하며 스스로 날아가는 달걀이라 이름 붙여진 무기이고, 세 번째 로켓은 1379년 이탈리아 제네바 군대가 베니스 군대를 공격할 때 사용한 로켓타입니다. 이 단어에서 현재의 로켓이 유래했죠. 조선에서 개발된 신기전은 고려말 최무선의 주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주화는 현대의 로켓과 원리가 비슷한데 화살 앞부분에 종이를 말아 만든 종이통에 화약을 쟁여넣고 점화선에 불을 붙이면 화약에 타는 힘으로 가스를 분출해 날아가는 무기입니다. 신기전은 이를 발전시킨 것으로 일각에서는 신기전을 바퀴가 달린 나무틀로 이해하지만 이는 신기전을 발사하기 위한 이동장치인 것일 뿐 신기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신기전은 화살에 화약통을 달고 스스로 날아가 목표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됐는데 이 덕분에 행주대첩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겼죠. 이를 세계 최초로 일컫는 것은 신기전의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설계도가 그대로 남은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474년 조선 성종 때 간행된 국조 올해 설의 병기도설에 설계도가 그려져 있고 1983년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34차 세계우주항공학회에 소개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한국은 신기전의 DNA를 고스란히 간직한 천무를 개발해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탄의 일종인 다연장 로켓포 천무는 한국이 개발해 자랑스럽게 수출도 하고 있지만 같은 확산탄이지만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을 생산한다며 유럽 여러 국가에서 투자 금지 대상으로 분류된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하나그룹인데요. 지난 2008년 1월 노르웨이 정부는 핵무기나 집속탄 생산 등과 관련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윤리적 이유를 들어 한화를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할버루센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런 류의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며 약 400조 원에 달하는 국부 펀드에 한화에 대한 투자를 막았죠. 이는 비단 노르웨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옆나라 스웨덴 역시 국민연금 펀드가 집속탄과 같은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만드는 방위 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죠. 프랑스 연기금 FRR,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등도 하나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켰고 2018년에는 네덜란드 금융회사들과 룩셈부르크 연금펀드 등도 하나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막았고 네덜란드는 하나와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포함 여러 종류의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하이마스의 대항마로 천무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원래 유도탄을 자체 생산했지만 무유도탄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 생산 합의서를 통해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230mm급 무유도탄과 집속탄 규격의 포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집속탄과 포드가 발사대를 만나야 천무 완제품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KDI가 2020년 11월 2일 한화가 확산탄 사업을 그룹 사업에서 떼어내 신설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죠. 도대체 이 확산탄, 즉 집속탄이 무엇이길래 유럽 정부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몇 개월 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누구나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 파편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의사의 손에 폭탄 파편이 놓여져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입니다. 사실 확산탄 중 하나인 집속탄은 위 B-21 전략폭격기 영상에서 보셨듯 끔찍한 무기입니다. 하나의 폭탄에 새끼폭탄 수백 개를 담아 공중에서 폭발시키며 자탄이 지상을 향해 뿌려지며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이어지죠. 공중에서 투하된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무차별적 비인도적 대량살상 무기입니다. 그리고 주된 피해 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으로 2022년 기록된 피해 대상의 95%가 민간인입니다.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하는데 러시아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물론 이후 미국도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라며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집속탄은 전 세계 약 123개국이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확산탄 금지 협약의 주인공입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해 개전 72시간 동안 약 400만 개의 자탄을 투하해 민간인 273명과 해체요원 57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2007년 2월 전 세계 46개국 대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 모여 오슬로 선언을 발표했죠. 오슬로 조약에는 현재 123개국이 서명한 상황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개 국가가 가입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는 그 반대급부로 집속탄을 러시아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고 미국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겁니다. 다만 서명국들은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입니다. 일례로 2021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7개국이 비축한 확산탄을 전량 폐기했고 불가리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은 2022년부터 4,166개 비축 집속탄과 자탄 13만 4,598개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임에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대치 중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확산탄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한국이 이를 계속 전투 예비 탄약으로 비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2023년 확산탄 도입 예산으로 2,127억 원을 편성했는데 북한의 장사정포, 지상군 및 전차 및 장갑차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확산탄을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죠. 다만 확산탄 금지 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의 사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한국이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영토는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과테말라,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109위에 해당하죠.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영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2024년 지적 통계에 따르면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한국의 국토 면적은 10만 449.4제곱킬로미터로 전년 대비 5.8제곱킬로미터, 10년 전 대비 165.5제곱킬로미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의도 20개, 의정부시 2개에 해당하는 새로운 영토가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남의 영토를 빼앗아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년 새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간척사업, 즉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109위에 해당할 정도로 국토 면적이 크지 않지만 대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덕분에 내륙까지 깊이 들어간 일부 지역의 바닷물을 빼고 그 자리에 흙을 채우면 새로운 땅이 됩니다. 이런 간척 사업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 산업단지 조성 등이 가능해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었죠. 새만금 간척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서울 바로 옆에도 대규모 간척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울의 인구 가미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규모로 국토를 확장한다는 원대한 목표로 조성된 시화지구인데요. 시흥과 화성의 앞글자를 딴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의 넓은 간석지에 12.7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축조하고 이중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간척지를 집중 개발해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공업용지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를 조성하고 바닷물을 빼낸 뒤 담소호를 조성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죠. 그렇게 1987년 6월 첫 삽을 뜨기 시작했으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약 7년의 공사 끝에 시흥 오이도와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최종 끝막이 공사를 완성해 시와호와 시와방조제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방조제를 만들고 났더니 원래 담소로 만들려던 시와호에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마구 유입되면서 수질이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농업용수는커녕 지독한 악취와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환경학자들은 1997년 시와호를 단 한 마리, 단 한 포기의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는 무생물대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로 우뚝 솟은 4천만 평짜리 지옥. 그도 그럴 것이 3분의 2가 갯벌, 즉 살아있는 생명체인 시와갯벌에 민물을 채워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결국 민간의 노력 끝에 다시 바닷물을 채워 어렵게 생태서식 환경을 복원하면서 떠났던 생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와방조제가 완성되고 바닷물이 싹 다 빠져나간 날 시와호로 걸어 들어간 한 남성이 갯벌 위에서 이상한 지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억 년 전 비밀이 낱낱이 드러났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5월 초 전남 여수의 대륵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주민이 살기도 했으나 지금은 무인도로 변한 이 섬에서 공룡뼈로 보이는 화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공룡뼈 화석 산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죠. 분명 1억 년 전 한국에도 공룡들이 서식했을 것이고 공룡알이 발견됐다면 당연히 공룡뼈 화석 산지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우연히 발견된 공룡뼈뿐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는데 대륙도에서 공룡뼈 화석이 여럿 발견되며 반전이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공룡 화석이 없는 한국에서 세계적인 공룡학자가 된 이육남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약 10년 전 남해안 일대를 샅샅이 훑었고 대륙도에서 가장 많은 공룡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공룡뼈는 땅속에서 큰 압력과 높은 열을 받으면 마치 도자기가 구워지듯 검게 변하는데 대륙도에서는 이런 화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사실 이는 엄청난 가능성을 대변합니다. 몽골에서는 아주 작은 뼈 조각 하나가 발견된 후 조사를 시작해 완전한 형태로 공룡 화석을 발견한 사례가 있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이런 가능성이 커진 만큼 매장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이례적으로 나섰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재출범하면서 자연유산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매장문화재 발굴에 앞서 실시하는 지표조사를 대륙도 공룡뼈 화석에도 적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한반도는 어쩌면 실사판 쥐라기 공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조류 사진 찍는 것이 취미였던 최종인 씨는 시와지구 개발 사업 소식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와호에 날아드는 새들의 모든 것을 사진에 담고 싶었는데 1994년 1월 24일 최종 물막이 공사가 끝나자 그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가끔 시와호에 들러 새들을 찍던 그는 어느 날 화석면 송산면 고정리를 찾았는데 딱새 한 마리를 찍다 갯벌 위가 볼록 솟아오른 것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우뚝 솟은 퇴적층 사이로 계란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이 둥글게 박혀 있었는데 주먹보다도 작은 것이 있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예전에 읽었던 신문기사가 생각났죠. 갯벌 퇴적층에서 종종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는 기사였는데 그가 본 바위의 생김새도 색깔도 화석도 이상해 이를 전문가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공룡알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한염, 하한염, 중한염, 상한염, 개미섬, 닭섬 등 크고 작은 섬을 샅샅이 훑었는데 총 37곳의 알둥지에서 무려 200여 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원형에 보존된 화석만 140개가 넘었죠. 이 아득한 옛날 육지였던 시와호 일대가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임이 확인됐고 이듬해 공룡알 화석 발견지역 480만 평이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정부는 시와호를 담수하려던 계획을 공식으로 철회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시와호처럼 단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알 화석이 발견된 것은 유례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주변 대부도처럼 관광객을 흡수할 만한 문화 콘텐츠가 없어 고민 중이던 화성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간 화성에 대한 이미지는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라는 점, 화성 시랜드 화재 사건, 수도권에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점, 시와호 덕분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온갖 오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고민한 것이죠. 이에 시와호 공룡알 발견을 계기로 화성을 공룡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이육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관장은 화성시에 공룡박물관 건립을 제안했는데 이에 화성시는 2006년부터 한몽 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즉 몽골 고비 사막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해 그 성과물을 공룡박물관에 전시하겠다는 것인데 이 지원으로 694개체 18마리 분량의 화석을 확보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공룡의 실체도 밝혀냈습니다. 지난 50년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공룡의 골격을 완성해 그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게재했죠. 데이노케이루스는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양앞발 화석이 발견된 후 새로운 표본에 발견되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지만 화성시의 지원을 받은 한몽 국제공룡탐사팀이 2009년 새로운 표본을 발굴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화성 공룡박물관 내 모든 화석은 시아오와 몽골 고비 사막에서 가져온 진품 화석으로 채워지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2008년 시아오에서 또 한 번 대단한 화석이 발견됩니다. 화성시 공무원이었던 김경아 씨가 화성에서 개최될 제1회 세계 요트대회를 준비하느라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공룡뼈 화석을 발견한 겁니다. 가로 1m, 세로 0.6m, 높이 0.5m의 화강암 덩어리 속 웅크린 자세를 취한 화석은 꼬리, 종아리, 발가락, 발톱 등 100여 개의 모든 뼈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상반신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하반신 모든 뼈가 제자리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정밀계측과 3차원 모형으로 만들어 전체를 완벽하게 복원했죠. 이 화석은 프로토케라톱스라는 공룡의 화석으로 밝혀졌는데 원래 고비 사막에서 주로 발견됐고 경북 의성, 경남 하동 등에서 일부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화성의 화석처럼 완벽한 형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백악기에 서식하던 프리케라톱스는 뿔이 달린 뿔공룡으로 공룡시대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진화하다가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공룡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서식지가 한국에서 몽골, 중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학명이 부여되지 않았다가 서울대 이육남 교수의 연구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강룡류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한국 화성에서 발견된 뿔이 달린 공룡이라는 뜻에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2002년 10월 국내 화석 중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죠. 사실 세계에서 내로라는 과학기술 강국인 한국이지만 공룡 연구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세계 변방에 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의 고향인 만큼 대중적인 관심도 애정도 적지 않으나 제대로 된 공룡박물관 하나도 없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공룡 화석 발굴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공룡 화석은 모두 우연히 발견된 것이지 정식 발굴을 통해 찾아낸 것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뒤늦게 공룡 연구에 뛰어들었으나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됐습니다. 후쿠이현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 덕택에 공룡관광 중심지로 떠올라 세계 3대 공룡박물관을 세웠고 매년 90만 명이 찾는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 제대로 된 국립자연사박물관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라는 오명도 갖고 있죠.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공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공룡 연구와 같은 척추 고생물학을 전공했다가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화석 탐사와 같은 공룡 연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연구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성시가 그랬던 것처럼 공룡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화성 공룡알 화석지를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말은 일제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가 죽기 직전 마지막 남긴 말로 알려졌습니다.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메시지 속에는 일제의 폭압보다 나라를 잃은 고통이 더 크다는 한 소녀의 절절한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극심한 고통에 얼굴이 망가진 꽃다운 그녀는 꽃다운 18살의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훌쩍 지난 2024년 오늘도 그녀의 애국정신은 귀감이 되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죠. 그런데 유관순 열사 때문에 국민 MC 유재석이 연예계 생활 중 처음으로 정색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그 규모에 맞는 고액권 지폐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1973년 만원권 지폐가 발행된 이후 36년간 물가가 12배 이상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150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2009년까지 만원권이 최고액권이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에야 5만원권이 발행됐는데 도화는 현모양처의 상징인 신사임당입니다. 한국은행은 최초 10만원권 지폐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10만원권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일부 보수단체에서 김구 선생을 10만원권에 넣는 것을 반대했는데 나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최고액권인 만큼 좌우 양쪽 진영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무산되어 10만원권 발행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가 결과적으로 신사임당 도안을 넣었지만 끝까지 고심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녀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보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힌 사진인데 형무소에서 너무나 가혹한 고통에 시달려 얼굴이 퉁퉁 부어 실제와 상당히 달랐다고 하죠. 그녀의 실제 초상화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입수하지 못해 결국 5만원권 도안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며칠 전 기렸던 3.1절의 상징처럼 여기는 그녀의 실제 모습은 형무소에서 찍힌 퉁퉁 부은 사진이 유일한데요. 그녀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일랜드계 미국인 화가 모른 게프니 울프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에 유관순 열사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태극기를 들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결연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미국인 화가가 외국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그린다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당시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16세에 감옥에 갇혀 멸시와 고통을 당했다는 내용을 읽을 때 내 심장이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다며 그녀를 그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유관순 열사의 실제 모습이라며 복원된 사진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IT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한 회원이 유관순 열사 사진을 조금 더 복원해봤다며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볼 때마다 부은 얼굴이 안쓰러웠다. 17세면 제 아이보다 겨우 4살 위인데 이렇게 고생한 얼굴밖에 없어 페이스 앱으로 약간 수정해 생전 모습을 그려봤다며 꽃다운 사진을 공유했죠. 그런데 유관순 열사 때문에 사람 좋기로 소문난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정색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MBC 무한도전 촬영 당시의 일입니다. 당시 무한도전 팀은 한류를 이끌어갈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육에 나섰는데 유재석, 하하, 길이 강사로 나선 독립운동가 강의는 대란했습니다. 당시 아이돌로는 샤이니, 걸스데이, 시크릿, 포미닛, 인피니트, 오렌지 캐러멜 등등이 참여했는데 유관순 열사에 대한 강의를 하던 중 유재석의 표정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당시 그는 공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그녀의 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1919년 1월 21일 고종 서거 후 그녀는 이화학당에서 수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기 모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는데 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이 교문을 잠가버렸고 일제는 3월 10일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죠.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내려온 그녀는 만세운동을 위해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반의 준비 끝에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네장터에서 시민 3천여 명과 함께 독립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자신의 부모가 순국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는데 그녀 역시 즉시 체포당했죠. 주동자로 체포된 그녀는 천안 일본 헌병대를 거쳐 공주재판소까지 넘겨졌는데요. 재판 당시 일제를 꾸짖는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일본 재판장이 다시는 독립운동하지 말고 일본의 신민이 될 것을 맹세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권유에 나는 절대 외놈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니놈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며 꾸짖던 모습은 감히 평범한 17세 소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을 설명하던 중 아이돌 몇몇이 오디오를 통해 명확히 들릴 정도로 피식거리며 웃자 유재석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는 카메라가 잠시 돌아간 틈을 타 나지막한 목소리로 웃지 마라며 경고했죠. 아마 이러한 장면은 PD가 기획한 것도 멤버들과 합을 맞춘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전광석화처럼 유재석의 진심이 나왔을 겁니다. 방송국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자막도 내보내지 않았지만 분명 유재석의 표정은 평소의 유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이돌들이 그녀를 비웃거나 조롱한 것은 아닐 것이고 유재석의 혀가 꼬이며 어눌하게 나온 발음에 웃음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제에 저항하다 순국한 숭고한 그녀의 삶에 한톨 웃음도 개입되지 않았으면 했을 겁니다. 원래 그런 남자니까요. 한편 아우네장터 시위에서 입은 상처와 형무소에서 당한 고통이 겹친 그녀는 그 어떤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옥에서 순국하셨는데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와 관련해서 왜곡된 사실이 있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차마 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캡처본으로 남겨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의 SNS에는 차마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고통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는 팩트지만 위 사진에 언급된 내용들은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들입니다. 조회수를 노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아도 그녀는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우선 20여 년간 유관순 연구소 소장을 지낸 박충순 전 백석대 교수는 여러 혹독한 짓을 했으니 뭔들 못했을까 싶지만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가 미꾸라지 때문에 순국했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2013년 국가기록원이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이관받아 공개한 자료는 유관순 열사의 사망 원인을 옥중타살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004년 발간된 유관순 불꽃 같은 삶 영원한 빛이라는 책에는 함께 투옥 생활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 어윤희 선생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그녀는 유관순이는 너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서 죽었어요라고 회상합니다. 사후 훼손됐다는 것도 왜곡입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화학당 교장 제닛 월터는 형무소에 그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제가 이를 거부했죠. 이에 월터는 이 사실을 미국 신문에 알려 전 세계가 알도록 하겠다며 일제를 협박했고 이를 이겨내지 못한 일제가 해외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월터 등은 부모가 없는 그녀를 이태원 공동묘지에 조용히 안장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나는 그녀의 온전한 몸에다 수의를 입혔다고 말한 만큼 굳이 자신의 제자였던 망자를 두고 거짓을 남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꽃다운 나이 18살에 삶을 마감한 유관순 열사는 왜곡하고 과장하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 숭고함이 옅어지지 않습니다. 과장해서 알려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왜곡과 과장, 근거 없는 소문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순간 오히려 숭고한 희생을 엿보이는 것이죠. 조회수를 노린 이들에게 선동되지도 말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정확한 사실을 가려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에 영상을 업로드한 후 한 구독자분께서 오늘 같은 날은 유관순 열사 영상을 제작해줬으면 좋았을 거리라며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태극기는 개항했지만 제 전문인 유튜브에는 그녀를 알리는 영상을 올리지 않아 내심 뜨끔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mentory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 감사함을 잊을 때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글이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온라인에는 한중일 타자치는 법 비교라는 게시물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중일 각 언어를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인데 세 언어 중 한글이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속도가 가능한 것은 한글의 편리함 때문으로 한글자판은 키보드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자음이 오른쪽에는 모음을 배치하고 있어 원리만 터득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타이핑이 가능하죠. 한글이라는 글자 체계가 그만큼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어 키보드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평생 동안 다 끝내지 못하는 일로 중국 음식을 전부 맛보는 일, 중국 전 국토를 여행하는 일, 한자를 전부 배우는 일인데 왜냐면 그만큼 글자 수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한자가 대략 약 6만 자 정도라고 하는데 실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한문이 4,000자라고 하니 이를 전부 키보드에 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창제 입력법과 병음 입력법이 있습니다. 창제 입력법은 한자의 부수를 사용하여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버튼에 한일과 큰 대자가 새겨져 있고 이 버튼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천자를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횟수가 적고 간단한 한자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편리할 수 있지만 획수가 많은 한자를 입력하는 경우 기 입력이 대단히 복잡하고 복잡한 글자가 자판에 표시되었을 때 이를 순간적으로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병음 입력법은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21개의 성모와 16개의 운모의 조합에 의하여 한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입력하고자 할 때 병음으로 말을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한자가 제시되고 그중 말을 골라 입력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병음당 평균 16개 정도의 한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한자를 골라서 입력하기가 어렵고 한 글자의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 여러 번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여기에 중국어에는 4개의 성조가 있어 그 성조가 더해지면 그 복잡함은 가중되는데요. 그러나 한글은 24개 기본 자음과 모음을 약간씩 변형시키면 무려 11,172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가장 흡사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글자로 인정받고 있기도 한데 기본 모음이 적은 덕분에 키보드 하나로 속도감 있게 타이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빠른 타자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은 전 세계 모든 문자 중 창제자뿐 아니라 창제 시기, 창제 목적, 창제 원리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글자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한글이라고 부르지만 한글이라는 명칭은 20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1443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짧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을 때 배우고 익히기 어려운 한자와 구별하기 위해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글자라는 의미로 언문이라고 불렀죠. 구한말에는 나라의 글이라 하여 국문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지금도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중에 한글을 국문이라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처럼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한글이라는 명칭조차 시간에 따라 바뀐 것처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한글 역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에서 사용하기 참 편리한 것이 한글이라고 인정받지만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책이나 신문에는 한글보다 한자가 많았던 시기가 있었죠. 즉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 전 국민의 사랑을 받기까지 시대에 따라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의미.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을 통해 세상을 일깨운 한글 보훈인물 1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당연히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가 포함되었고 최초로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만들어 전파에 일조한 허균, 한글로 외국어를 가르치며 여러 책을 국문으로 번역한 역관 최세진, 우리말을 연구하고 보급한 주시경, 독립운동가이며 위대한 시인 윤동주, 아이들에게 동화로 한글을 전파한 방정환,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한 파란 눈의 외국인 호머 헐버트, 한글 최초의 점자를 만든 박두성, 한글 디자인의 개척자 최정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공병호 박사입니다. 이분은 어떤 업적을 이루셨길래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 보훈인물로 선정되셨을까요? 공병호 박사는 일반인들에게 한글 기계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그보다 더 잘 알려진 타이틀은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전문의입니다. 국내 최초로 쌍꺼풀 수술 집도, 최초의 콘택트 렌즈 도입 등 대한민국 안과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공 박사는 당시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잘 나가던 엘리트 안과 의사가 갑자기 한글 과학화에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1907년 평안북도 벽동군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수학하다 1938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 뒤편에 공안과를 개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죠. 그가 개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뜻밖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글학자 이극노 선생인데요. 사실 이극노 선생은 제 채널에서 소개하기는 했었지만 한글 분야에서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잠시 프랑스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보통 모나리자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꼽지만 소르본 대학교는 노베르 드 소르봉이 1257년에 설립한 파리 대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볼로냐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과 더불어 몇 안 되는 오래된 대학교죠. 이러한 소르본 대학교에는 전 세계 유일의 독특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소위 구술보관소라 불리는 구술 아카이브입니다. 프랑스 언어학자 페르디낭 브리노가 설립한 이 기관은 1911년부터 1938년까지 프랑스의 파테프레즈 추금기 회사와 협력해 전 세계 언어, 방언, 민담, 설화, 노래 등등을 오로지 육성으로만 녹음해 연구자의 실수나 주관에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소리를 보존하기 위한 자료보관소입니다. 지금도 당시 녹음된 60만여 점의 음성 파일을 원형으로 보관하고 있죠. 유럽의 폴란드와 아일랜드 고유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일제가 조선을 탄압해 조선어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어떻게 해서든 조선어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다짐한 이극노 선생은 1928년 5월 소르본 대학교를 찾아 추금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928년 5월 15일 소르본 대학교가 준비한 녹음기 앞에 앉아 녹음을 시작했죠. 이 자료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어 육성본으로 소르본 대학교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소르본 대학교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 조만간 권리가 부여되면 제 채널을 통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독일 베를린 종합대학의 조선어과를 창설하고 강사로 재직 중이던 이극노 선생은 환자로 안과를 찾아왔으면서 의사 앞에서 엄청난 한글 사랑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로 우리 민족이 글눈을 떠야 문화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공박사의 가슴을 뒤흔든 이극노 선생의 말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훌륭한 한글을 일본인들이 못 쓰도록 탄압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도 제 나라 글에 관심이 없고 무시하기까지 한다였죠. 사실 공박사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글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극노와 만남 이후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 늦은 나이에 한글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국내 최초 한글로 된 시력 검정표를 만들었고 안과 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한글로 작성해 환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때부터 안과 의사가 아닌 한글 전문가 공병호 선생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뒤늦은 나이에 시작한 한글 공부에 푹 빠진 그는 병원 운영은 둘째 아들에게 맡기고 이 50년이 넘는 동안 한글 과학화 연구에 매진했는데요. 그가 특히 매진했던 것은 타자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신소안과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한글 타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이미 개발된 두세 종류의 한글 타자기를 써봤지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당시에는 세로 쓰기로 책이 출판됐기 때문에 가로로 글자를 찍은 후 종이를 90도 왼쪽으로 돌려 세워 세로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다 치고도 후속 작업이 너무 번거로웠죠. 그래서 타자기 공부에 돌입한 그는 영어 타자기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한글에 맞는 타자기 방식을 연구했고 1949년 속도도 빠르고 가로로 쓸 수 있고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를 이용한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개발해냅니다. 아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에게 타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겠냐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보기에 타자기는 서구 사회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효율적 행정의 비결이자 강남의 토대라고 봤죠. 1714년 영국의 헨리 밀이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타자기를 고안해 특허를 받았지만 상용화된 것은 그로부터 약 150년 뒤인 1868년입니다. 50여 년간 타자기만 연구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숄즈가 잉크리본을 이용한 타자기로 상용화에 성공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글자를 입력하는 도구인 타자기가 동양에서는 서구사회의 힘의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그들처럼 강해지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타자기 개발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타자기 개발은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한자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4천여 개의 한자를 타자기에 이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끝내 포기하지 못해 거대한 글쎄 묶음 속에서 완성된 글자를 찾아서 찍어내는 옥편식 타자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이면서도 서양에서 개발된 로마자 타자기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되 한글을 중심으로 문자 생활을 재편해 한글 타자기를 개발한 것은 한국이 유일했죠. 어쨌든 1949년 속도도 빠르고 가로로 타자가 가능한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개발한 공 박사는 이듬해 더 발전된 형태의 공속도 한글 타자기 시제품 세대를 제작했는데 그가 개발한 한글 타자기는 한국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문맹이던 그 시절 수많은 병사들이 무명 전사자로 처리됐는데 이때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공 박사의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긴급히 도입했죠.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역시 공병호 타자기로 작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병호 타자기는 의외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자 사용을 강제로 중지시켰으니까요. 오로지 한글 사용에 포커스를 맞춰 개발된 그의 타자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불과 10수년 전까지 한국에서 한자는 거의 일상처럼 사용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950년 되면 얼마나 많은 한자를 썼는지 상상도 안 될 겁니다. 1948년 북한은 한글 전용화 정책을 펴면서 한자를 한글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한자 사용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병호 타자기를 사용하려는 이들은 한자 사용을 포기하고 한글만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만 쓰도록 의도된 개발이라는 눈초리를 받았죠. 그래서 공병호 타자기를 제대로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 타자기라고 부르는가 싶습니다. 물론 그가 한국 최초로 타자기를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타자기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면서 한글 기계화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의 세벌식 타자기는 의외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두벌식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세벌식과 두벌식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두벌식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을 두 벌로 나눠 놓은 방식입니다. 키보드 왼쪽에는 자음이, 키보드 오른쪽에는 모음이 위치하도록 배치했죠. 반면 한글의 특성, 즉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특성에 맞게 세벌식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한 벌씩 3개로 나눠 배치했습니다. 공병호 타자기의 경우 자음을 오른쪽에, 모음을 왼쪽에, 받침을 왼쪽 가장자리에 옮겼습니다. 가령 강을 치려면 제일 우측의 기역, 가운데 위치한 아, 그리고 제일 왼쪽에 위치한 받침 이응의 순서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세벌식에서는 음절 글자들이 윗줄을 따라 정렬되고 받침이 있으면 그만큼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빨랫줄에 옷을 널어놓은 모양 같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공병호 타자기의 글꼴에 적극적인 미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생겨났는데 네모 반듯한 글꼴이야말로 한자 시대의 구습이라며 네모틀 글꼴을 탈피하는 것이 순수 한글이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세벌식 자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69년 이 빨랫줄 꼴이 이라는 글자를 일로 위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같은 해 세벌식 타자기 사용을 금지시키고 세벌식보다 속도가 느린 네벌식 자판을 표준으로 지정해버렸죠. 그러다 전두환 정권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의 두벌식 자판을 표준으로 채택했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쓰는 키보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사실 네벌식이나 두벌식은 한글 창제 원리가 반영되지는 않았고 세벌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두벌식에 익숙해진 우리가 다시 세벌식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니까요. 현재 공병호 박사가 개발한 타자기는 한글의 기계화와 실용화라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현재 2점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특허청은 1999년 세종대왕, 장영실, 이순신, 정약용, 지석영, 우장춘 등과 함께 공병호 박사를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7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죠. 1995년 88세의 일기로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공 박사는 더 과학적이고 더 빠르고 더 외우기 쉬운 자판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항상 한글 기계가 자꾸 나오면 한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에겐 남을 돕는 일 중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일이 한글의 과학화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라고 강조했는데, 고령이 되었음에도 젊은 프로그래머인 강태진, 정래권, 이찬진 등이 한글로 잘 알려진 한글과 컴퓨터를 창업하도록 지원했죠. 한자와 한문을 혼용하던 당시 한글 전용의 빠른 길은 일반인이 즐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 과학화를 통한 길뿐이다라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글은 그 자체로도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그것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함께했습니다. 한글 그리고 이를 전파하고자 노력하신 공병호 박사를 비롯한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